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총리를 포함해 개각과 청와대 개편까지 원샷으로 단행했습니다. 여야는 4.7 재보선 승패를 뒤로하고 인사청문 전국에서 다시 격돌할 전망입니다. 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곧 인사청문 전국에 돌입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이 김부겸 전 장관과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좀 가장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도 역시 조용히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인사청문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이경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강력하게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리라는 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하게 보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야당 의원들이 전에부터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김부겸 총리가 그러니까 의원이었을 때 가장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현재 패널로 전 의원으로 나오는 분들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저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많이 지켜본 바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합치 통합 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한 거고 그리고 이런 성향의 이런 성향의 그 의원을 그러니까 뭐 전 의원이죠. 총리로 이렇게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분명히 들어갔다. 대통령께서 이제 현재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좀 논의를 같이 하자. 한마디로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가 정치권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번 여야가 합치돼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대통령의 의중이 있던 그런 인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문회에서도 물론 야당이 강력한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미 검증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민생과 관련된 겁니다. 국토부 장관, 많은 장관들이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 전 장관의 시즌2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시즌2인가 저도 찾아봤더니 대학 동기인 것 빼고는 저는 지금 못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현 정부나 아니면 지금 집권 여당이나 아니면 그 야당이나 지금 국민들의 부동산으로 많이 공분해 있고 먹고 사는 거 특히 이제 내 집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을 하시고 어려워하시고 현재 서울에서 70~70%가 그 세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는 집이라는 것이 국민들께는 하우스 어떤 그 안락한 그런 공간으로 의미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안락한 공간마저도 내가 없다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정도 남은 그런 상황에서 그 국민들의 민생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는 개념의 내각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또 야당에서 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조청래 전 부원장께서는 인사청문 전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정쇄신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분노나 뭐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분들이 나온다면 바람이지만 여야가 흠잡을 데 없는 분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고대하는 바인데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지명자들을 보면 뭐 돌려막기 인사다. 그다음에 이게 표면적인 국면 전환용 인사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새로 지명된 분들이 하신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는 뭐 민생을 얘기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그분들이 드러내는 정책 의지를 보면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사실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세금 정책이라든가 국정의 경제 정책의 기본 요소들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의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게 29명입니다. 이 지금 총리 한 분에 장관 5분이니까 그게 한 34
네 번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대로 갈 거다. 네, 우려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전망이 제가 엇갈렸네요. 짧게 좀 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관료 행정고시 출신이 5명이 이렇게 임명이 되겠고요. 이제 다시 한번 재배치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좀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금 이것이 또 관료 출신들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행정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좀 더 차질 없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뭐 돌려막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이철희 정무수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총리 김부겸 총리라든지 지금까지 현재 민주당과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질책, 아주 따가운 질책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에 좀 수렴을 하는 그런 내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협치와 소통을 좀 강조한 개각이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청문 전국과 함께 내일부터 사흘 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역시 좀 여야가 재보선 이후에 처음으로 좀 맞붙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야당에선 지금 이 부분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정세균 총리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백신 문제라든지 지금 국토정책들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직전에 그만둔 부분 역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게 지금 요번에 가장 이슈가 될 게 코로나 방역하고 백신 수급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해법, 특히 세금 폭탄에 관련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외교 안보 현안도 있을 건데 이게 지금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단순히 교체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표 수리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게다가 비공개 퇴임식까지 다 마쳤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후임 장관이나 지명이 되면 그분이 임명될 때까지 전임 장관이 임기를 유지하면서 정책과 정무를 관할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 대정부 질문에 대한 정부에 대한 공시의 초점을 흐리기, 분산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보여지고요. 지금 한편으로는 재보선 이후에 반성하겠다, 성찰하겠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개혁을 지속하겠다, 국정 운영 기조에 변함없다 이렇게 기존의 목소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권은 우선 국정 기조 전환 문제 그걸 강력하게 요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인 그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을 따갑게 질책하면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대정부 질문 앞두고 개각이 이뤄진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죠. 야당에서는 많은 질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이 기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야당의 의원님들이나 전현직 의원님들이나 의원들이나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 기조를 왜 다 바꿔야 되는지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도 많은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가는 방향은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집 자체가 투기가 안 되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착오가 있었고 국민들께 이렇게 기조 자체, 그러니까 국정 기조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오해가 될 수 있고 거기에다가 LH 사건까지 나오면서 정부,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접할 수 없는 정보로 기득권, 어떻게 보면 또 기득권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건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이 있게 하는 거고 또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대물리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전반적인 국정 기조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럼 너희들이 방법론 중에서 이런 방법이 잘못됐으니 야당이 이런 안을 제안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한번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안을 제안을 하겠으니 한번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한번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두 분의 말씀만 들어봐도 여야의 대정부 질문이 좀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대선이 이 1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재보선이 끝나고 지난 일주일 전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다시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여기에 총리직에서 물러난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제 합세하게 될 텐데요. 이 여권의 양강 구도에 어떤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뭐 정세균 총리가 이제 전 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총리가 그 선언을 아직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뭐 컨벤션 효과도 있을 거고 또 그 효과 때 지지율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은 아마 더 어려운 상황도 좀 예상을 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세균 총리가 그 퇴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통합과 격차 해소를 얘기를 했는데요. 격차 해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앞에서도 빈익부 부익부를 얘기를 했지만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게 지금 현실에 남아있는 문제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고쳐나가고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정세균 총리가 되게 좋은 길만 걸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좀 들여다보니까 뭐 중학교 때 검정고시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검정고시도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또 학교에서 매점에서도 좀 일을 하면서 장학생으로 뭐 공부를 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솔직히 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뭐 본인은 흑수저다라는 어떤 기사도 있지만 흑수저까지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수저는 아니었다라는 건 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국민들께 좀 전달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원체 오래 하셨던 분인 거고 당에서나 또 총리까지도 맡으시면서도 국민들에서는 그 과거는 알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근데 그렇게 그 정세균 전 총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또 국민 민심을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뭐 1, 2위를 앞뒤를 다투고 있는 두 후보의 지지율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만약에 선언을 하게 되면은 네.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야권에서 더 치열하게 점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봅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까지 짚어주셨네요. 그 역시 정세균 전 총리가 어떤 지지율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지금 여권에서는 제3후보 등판론이 나와서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거론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의당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부위원장님보다는 제가 더 얘기를 좀 세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정세균 총리는 국민 지지율 5%를 넘기는 게 마의 5%를 넘기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주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부산 경남 출신이시고 신임 지금 김부겸 총리 지명자는 대구 경북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PK/TK로 가면 아무래도 호남 민심이 조금 예민해지겠죠. 예. 그러니까 호남 민심을 대변할 후보가 민주당에 누구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나 기회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51%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과반을 넘겼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층도 대세론으로 결집되는 모양새가 아닌가. 아직은 조금 판단을 유보해야 되지만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정세균 총리가 움직이시더라도 지역적 기회 외에는 다른 틈을 만들기가 사실상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는 살아 있으니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장벽을 넘기에 상당히 힘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제3후보 등판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선이 지금 한 10개월 반 남았습니다. 예. 10개월 반 남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도 9월 초니까 대개 한 4개월 반, 그러니까 5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새로운 분이 나와서 판을 전체를 흔들기는 쉽지 않은 기간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새로운 분이 나오시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흥행판 자체가 움직일 거고 예. 에너지나 생기가 불어넣어질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제3후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오히려 그런 성격이 더 많지 않겠느냐.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의 건강성을 정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예, 그렇군요. 대선을 앞두고 참 당권의 변화가 좀 주목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 개혁 입법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좀 큰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앞서 청와대 개각에서는 좀 전문적으로 안정성을 추구를 한다면은 지금 대선을 1년도 남겨놓지 않는 시점에서는 예. 당에서는 좀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아마 공수처가 큰 일을 좀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더 이상 어떤 검찰개혁을 더 할 것인가라는 거는 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재보선에서 크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부분, 물론 뭐 서울과 부산에 국한되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그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부분, 좀 놓쳤던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추진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이런 개혁을 하고자 한다라고 좀 설득을 할 것 같고 그 전보다는 좀 더 설명,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언론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언론의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그 민주당 내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은 개혁의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다만 지금 현재 언론 구조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거든요. 예전의 언론 구조에서는 단독 보도보다는 이게 오보에 대해서 좀 더 두려워했었는데 현재는 좀 단독 보도도 약간은 가벼운 것이 단독 보도가 나오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거 예전하고 비했을 때 가벼운 것이 단독 보도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오보에 대해서도 좀 많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 그걸 좀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거나 또는 오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개혁 이런 부분까지는 좀 추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좀 바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뭐 너무 강성 이미지가 아니냐, 친문이 아니냐.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전에는 민주당에는 친문, 비문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한테도 너 친문이냐, 비문이냐 했을 때는 저는 당연히 민주당이니까 친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예전에 뭐 봉사활동으로 할 때를 뵀었지 직접 본 적은 네.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이후부터 국회의원들이 뭐 우리 그 초선 의원들은 거의 3분의 1이 초선 의원인데 그분들 또한 현재 본인이 친문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과거에는 친문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공천하고 연관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를 좀 길게 짚어봤는데 조 부위원장께 이번엔 남의 당 말고 국민의힘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야권 통합이 최대 이슈인 것 같은데 네. 좀 속도에 있어서는 온도차가 국민의당과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지도부와 논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합당 절차라는 것은 좀 과정 관리도 필요하고요. 예. 좀 더 치밀한 내부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주일이나 혹은 뭐 2주일이나 3주일 내에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사퇴의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합당 의결은 의원들의 생각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합당의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어요. 네. 않았고 어젠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충북도당 당원 간담회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지도부와 합당 절차를 하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합당 일정 자체는 제가 볼 때 한 2달 정도 늦춰지는 셈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6월 중순 이후로
늦춰지기 때문에 양당이 좀 더 치밀하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큰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무슨 채무관계를 해소한다든가 10명 이내의 당직자들의 고용 승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세한 재산상의 문제나 뭐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신임 지도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신임 지도부가 대선 과정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야권 통합의 중책을 그 임무를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맞고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졸속으로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분위기를 띄워가면서 국민의당의 입지점도 좀 강화시켜가면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원래 이제 네. 정치적 결정은 마지노선까지 쭉 밀고 가다가 예.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네, 조금 봅니다. 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 예. 지도부 개편과 관련해서 이 주호영 권한대행과 더불어서 이 몇몇 의원들이 당권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젊은 세대 초선 의원이 좀 대표직을 맡아서 변화를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초선 대표는 좀 가능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걸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체 의석이 국민의힘이 101석인데요. 네. 그중에 초선이 56석입니다. 예. 아마 거의 56%가 초선이라서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최대 계파가 초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7 재보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뭐냐면 중도 확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범야권의 통합의 구심점을 만드는 건데 그런 민심들이 재보선을 통해서 표출됐기 때문에 우리 당의 초선들이 어느 때보다도 입지가 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정당의 대표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경험, 경륜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야당 관계에 대해서도 좀 밀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 담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당내에 선수별로 다양한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소화해서 당의 정책이나 행보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초선 의원들이 좀 쉽지가 않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한두 분이 출마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다음의 대안으로 스타로 예.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과 조총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